다양한 이런 발표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아, 예. 아이고 안녕. 안녕하세요. 예. 연말 되니까 더 빨리 가네요, 시간이. 네, 이제 좀 있으면 그냥 또 해 지나고 그러니까 내년이에요. 2022년 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매번 소백 아이언룸 참여하고 있는 지방령 임팩스퀘어 도일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소백 아이언룸 참여하는 실방그룹의 정경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참여하게 된 BI 인베스트먼트의 오유택 팀장입니다. 참가 스케일분들이 특별한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인지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번에 특별 편인 만큼 환경만 쫙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이게 된 방식이요. SK 이노베이션의 그린 스타트업 프로그램 중에 에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한 분들 추천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게 됐고요. 이 친환경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데 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 그리고 임팩트 VC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0개월 정도 성장도 돕고 SK 이노베이션 관계사랑 ESG 관련된 추진도 하는 그런 협력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계신 HGI 의장으로 계시는 그 조직에서도 협력 VC로 참여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최근에 의장직은 사임했습니다. 아, 의장직 사임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스튜디오로 이동해가지고 저희 아이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폐플라스틱을 석유 에너지로 전환해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열분의 유를 생산하는 재활용 설비를 만들고 있는 소셜 벤처 기업 주식회사 에코인 에너지라고 합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폐플라스틱 선별장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폐플라스틱은 보시는 것처럼 선별장에 모이게 되면 이와 같이 산처럼 쌓이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인당 폐플라스틱 발생량 67.4kg으로 벨기에 다음으로 많이 버리는 국가죠.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화재 사태라든가 수거 거부 사태라든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먼저 얼마나 버려지고 있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1,400만 톤의 합성 수지류를 생산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에 버려지는 양이 790만 톤이죠. 안타깝게도 이 790만 톤 중에 580만 톤 이상이 소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73%에 육박하고 있죠. 실질적인 재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 재활용 처리 비율은 22.7%에 불과합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폐플라스틱 처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열분의 유화 기술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을 저희 장비에 넣고 약 400도씨의 전후의 온도에서 무산소 환원 분해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열분의 유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정제 연료 품질 기준에 인하점 30도 이상을 맞추게 되면 버너 및 고온 시설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환경부도 이에 공감해서 최근 인하점 30도 이하 열분의 유는 석유화학 공정에 원료로 투입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고 있죠. 도서 산간 지역 어디든 30평 이내의 공간이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최적화된 반응기를 통해서 최대 2배까지 높은 오일 전환 수율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직접 생산한 열분의 유인데요. 상당히 라이트한 투명한 열분의 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분석 결과 폐비닐 처리 기준 평균 열분의 유화 수율은 63%를 보여줍니다. 1000kg의 폐비닐을 넣으면 630kg의 오일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현재 폐기물관리법의 정제연료 품질 기준에서 인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지속적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황화수소의 6ppm 인데 반해 저희는 0.24ppm, 영화수소의 허용 기준이 4ppm인데 반해 0.56ppm을 배출하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이 저희가 처리를 해서 배출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합니다. 전국 160여 개의 민간 폐플라스틱 선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비닐,
플라스틱과 물질 재활용을 위해서 선별하고 남는 잔재 폐플라스틱을 전국 5개의 권역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장에서 처리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서각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원순환센터에 저희 설비가 판매가 되게 되고 위탁 운영까지 저희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모델 모두 생산된 열분해유는 정유사 및 석유화학 사이에 원료로 판매가 되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시장은 활짝 열렸습니다. 최근 작년 12월부터 이미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있고요. 지난 8월에 내보낸 보도자료 역시도 환경부 예산안에서 탄소 중립 실현에 의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대기업들 역시도 SK를 선두로 해서 다양한 정유 및 화학사들이 현재 이 탄소 중립 실현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수원시와의 시범사업을 필두로 지자체 진출, 그리고 저희의 장비를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민간 선별장들과 함께 코어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2024년 말 기준 260여억 원의 예상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폐플라스틱이 되어 배출되게 되면 저희 설비를 거쳐서 열분의 유를 통해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보조연료로 사용을 하고 열분의 유를 뽑고 남는 잔류 탄화물은 4,500kcal 정도로 보여주는 탄화물로서 석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원하는 곳에 지금 무상으로 보급하는 그러한 계획을 열분의 완전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금 저희는 지속적으로 R&D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에서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 포지셔닝이 약간 이제 니치한 마켓 그런 처리가 필요한 곳에 이제 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면 이제 대기업들, 석유화학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시장적인 측면에서 약간은 아직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풀어낼지 아니면 해외 진출이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풀어낼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플라스틱을 동시에 섞어서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앞서 생활계 폐플라스틱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가장 좋은 원료는 PP와 PE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플라스틱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페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업사이클링이나 해중압 등을 이용해서 SK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게 되는 플라스틱이거든요. 사실 저희한테 올 게 없습니다. 저희가 원한다 그래도 이미 받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PPP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계 폐플라스틱이 저희의 가장 주된 피드스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열 가소성 수지가 저희의 주 대상인 플라스틱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페트나 그리고 ABS 수지 이런 것들은 사실 열 가소성 수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이런 부분들은 저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열 경화성 수지를 제외한 열 가소성 수지 안에서도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열분해 과정에서 시아나수소 등의 유독성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걸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폐분해유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에만 집중을 한다면 여전히 대기업들과 경쟁하기는 매우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더군다나 화학공정인 특성상 대규모 용량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보다 고인 에너지에서 집중하는 어떤 소용량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어떤 한국에서 지금 폐플라스틱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 비효율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바일이 충분히 유의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용량의 플라스틱을 열분해 유화하는 것보다요 모빌리티 쪽에 더 강조를 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정비 시설을 조금 더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서 이동 가능성은 높아지기는 했는데 한국의 플라스틱 발생량을 생각을 해보면 단위를 조금 더 크게 키우는 게 필요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이동 가능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스타트업에 조금 더 적합한 형태가 무엇인가를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SK 역시도 울산에 열분해 유를 활용을 해서 재생납사를 추출하는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플랜트형으로 운전을 하고자 하는 열분해 업체들은 저희 말고도 또 있습니다. 조금 더 적합하게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를 저희는 고민을 했고요. 폐 비닐을 위주로 열분해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장들은 잔재 폐플라스틱보다는 폐 비닐에 국한되어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좀 더 많거든요. 폐 비닐은 현재는 비용을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폐기물이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이 산업이 발전되고 자리를 잡을 경우에는 돈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을 구상을 했고요. 국내에서 이들 플랜트가 구성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이동이 가능한 모듈형 유화 장치를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분의 영역은 사실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영역이기도 합니다. 소규모 영역에서라도 훨씬 더 고도 효율성을 만들 수 있는 고민을 했다는 데 장점으로 여겨지고, 동시에 계속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논의가 됐었지만 이게 정말 대량 처리보다 더 나은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게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갖게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결국 증명해 나가면서 설득하고 보여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딱 그 시점 직전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동안의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이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조금 기술 개발을 하셨고, 또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흘러서 이제 뭐 이런 제품들을 출시를 하셨는데 그런 히스토리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는 2015년도 창업된 법인이고요. 그 전에는 제가 짬짬이 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한 경력을 좀 적어 놓은 겁니다. 근무를 하면서 관련 특허를 제가 이전해 온 것도 있고요. 창업을 하면서 에너지기술연구원에 특허도 이전하고, 저희가 출원한 특허가 또 등록이 완료되고 하면서 현재 13건을 이제 보유를 하게 된 거죠. 앞으로도 IP를 계속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에는 저희 장비가 200세트 정도가 저희는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리는 맥시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100세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 5개 권역에 구성이 돼서 발생되는 폐비닐이나 잔재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저희의 자체 CR 공장이 될 거고요. 5년 뒤에는 저희는 지금 6,800만 정도에 달한다는 이 UN 난맹기구와의 협업을 바라고 있습니다. 난민 캠프에 오는 그 구호 물품이 다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것들이 산처럼 쌓이게 돼서 제대로 이렇게 처리가 못 되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이 자리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저희와 좀 손을 잡고 함께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 비즈니스의 특성을 보면은 이러한 니치한, 여기는 모바일 처리 시설을 구매하고자 하는 정부 쪽 니즈가 이 사업에는 훨씬 더 중요한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정부가 얼마나 의욕이 있는지에 대해서, 왜 이걸 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어필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 선순환에 있어서의 플러스 빼기 양쪽을 다 계산하고 넷 밸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설비를 만들었고 배치를 막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하는 것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밸류를, 특히나 ESG를 추구하고 있는 대기업 혹은 지자체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이 진짜 좋은 프레젠테이션 툴이 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우리 거를 구입하는 가격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일단 너무 좋은 자리였고요. 이렇게 좋은 투자자분들과 소셜밸류 창출의 가치 뜻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 좋은 투자자분들과 함께 저희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자리여서 감사하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소백 아이알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계속 보던 채널이었고, 그리고 워낙 다양한 좋은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보시는 유명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알리는 데는 뭐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이죠. 다른 스타트업 대표분들도 모두 참석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국내에서 많지 않은 스타트업 제조 기업이고요. 자동차 쪽에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소셜 임팩트 기업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규모나 전망은 택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게 라스트 마일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택배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4조 2천억 달러를 초과해서 연간 25%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국내로 보면 국내 택배 업체의 점유율이 메이저 5개 그룹사에 다 이제 포함되어 있고, 이게 약 8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 중에 또 해외로도 같이 나가 있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회사들도 다 라스트 마일에 아주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물류 시장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라스트 마일의 증가는 운행자들의 증가라고 봐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운행자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나 글로벌에서 ESG 경영이라든가 탄소 배출, 대기 오염 저감 뭐 이런 관련된 캐치프라이즈를 걸고 있지만, 결국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지 못하면 이것들이 굉장히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 가지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전기 자동차가 한 번에 도입돼서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차를 다 밀어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특정 업체랑 같이 이제 동승을 해보고 택배기사님과 같이 서베이를 해보다 보니 물류 회사들마다 각자 필요했던 부분들이 자동차 안에서 새롭게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였고요. 그 중에서도 금전적인 이슈가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자동차 기술적으로 좀 바꿔보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기존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한 회사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 국내도 미국과 유럽처럼 관련된 자동차 법들을 국내에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에서도 이런 기술이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게 집중적으로 물류 쪽에 쏟아붓게 되면 기존 노후 자동차를 폐차하라고 권고하는 정부 정책도 나쁘지 않지만 빠르게 전환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전기 자동차의 보급 정책에도 같이 기여하는 이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회사의 출발점입니다. 글로벌에서 보면 페덱스라든가 DHL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전기밴이나 자율주행 형태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의 기본 기능 자체가 전기 자동차의 구조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조립이라든가 운영, 활용 같은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쿠팡 같은 경우도 지금 수년째 자율주행이나 전기 자동차 개조를 시행하고 있지만 베이스가 이쪽 베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들이 해외에서는 아날로그식 터치 방식이 사라지고 물류회사에 좀 더 친근한 다양한 것들을 음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업무에 집중하고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자동차 안에 제공하는데 국내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기 자동차를 개조하면서 차량의 인스트루먼트나 아니면 자동차의 다양한 기술들이 물류 쪽에 최적화되어서 범용적인 제품의 오버스펙 같은 개념의 가격이 아닌 최적화된 가격으로 가장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차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모빌리티 작은 구동 기술이고 그것이 워크인 워크아웃이라든가 메인 컨트롤 스크린을 통해서 테슬라처럼 음성으로 컨트롤하고 모든 편의 장치들이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즉 사고가 나지 않고도 소비자한테 잘 물건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디자인을 바꿔야 한다. 이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조 과정 교육 매뉴얼이라든가 모빌리티 구조 설계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동남아시아라든가 친환경 자동차가 필요한 곳에 같은 새로운 개조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차후에 물류 쪽에 특화된 모빌리티를 선보일 수 있는 브랜드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회사의 핵심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화물트럭 최초의 2단 변속기를 적용해서 토크를 강력하게 바꾼 것, 배터리를 분리형으로 해서 충전 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이는 것, 그리고 고객 맞춤형으로 가격을 변경해서 물류 트럭들의 다양한 옵션들을 실질적인 것만 제작해서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시로 저희가 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이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제품을 분해 조립하는 역순의 교육 매뉴얼들을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메인터넌스 정비 회사들이 저희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한진택배랑 작년부터 계약을 했고 올해 이제 인증이 끝나면 내년부터 양산이 이루어지고요. KWI라는 글로벌 미국 회사이고요.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고 미국의 JV를 설립하는 것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국내의 메이저 회사들과 중견기업들이 저희 회사랑 같이 개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는 120억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SK에너지가 인증 후에 저희한테 SI 펀드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트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업으로서 대기 오염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또 그리고 그것들을 기술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을 잘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을 좀 만들어내야 하고 이것들이 결국 친환경 기업으로 소셜 벤처 기업으로 모빌리티 테크의 임팩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아주 재미난 그림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전에 이제 튜닝 쪽을 굉장히 오랜 기간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자동차를 개조하고 이런 부분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전기차라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를 아예 이제 전동화해서 바꾸는 거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까지 건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연 그 기존의 인력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사실 걱정은 조금 있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조금 봤습니다. 장표상에 미정으로 나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가격이잖아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가격이 높으면 사실 살 필요가 없는데 가격을 어떻게 지금 가져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는 현재 개조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1,000만 원대 중반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것이 배터리가 분리형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리스하는 형태로 가격을 더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바라볼 때 가격이 부담스럽거나 완성 자동차처럼 네임밸류가 높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와 리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구독형 형태처럼 금융으로서의 구매 가격을 좀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기업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리스하게 되면 전체 가격의 3분의 1 정도가 빠지고요. 그럼 1,000만 원 정도 처방이 될 것 같고, 환경부랑 논의해서 폐차를 보조하는,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전환하는 비용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저희가 했고, 인증받으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한 3분의 1 정도가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잘 이뤄진다면 저희는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선에서 전기차를 개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빅 같은 경우에는 튜닝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오셨던 거를 전기차 개조라는 방점 중심으로 타겟팅하시면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전기차의 특성상 튜닝의 어떤 기계적인 그리고 엔지니어링적인 접근 외에도 소프트웨어적이고 개별 부품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어떤 통합성, 이런 요인들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문을 다 클리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고민들까지 좀 클리어해 주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IR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조가 굉장히 대형화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다양하게 얽힌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생산 라인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제조 생산을 만들 예정이 없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구동 설계에 대한 노하우를 매뉴얼화 시키고 이것들을 협력사와 같이 전달하면서 로열티를 받아가는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협력사들이 자동차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기존의 티어 1부터 7 사이 안에 있던 협력사들이 될 것 같고, 실제로도 그런 협력사와 계약을 한 3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각 저희 제품에 만들 때 부품을 일부 납품하기 때문에 그 부품에 대한 개런티들을 거꾸로 같이 해가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빅 컴퍼니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잘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또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 자원 소비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정말 잘 되면은 낭비 과정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임팩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운영 체제까지 같이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은 일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잘 될지에 약 걱정 반 기대 반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진출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해외에 있는 경쟁자,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서를 최종적으로 사인하기 바로 전인데요. 미국에 있는 물류회사고 그 물류회사가 갖고 있는 트럭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개조해가면서 우리의 실력을 한번 펼쳐보는 거죠. 가늠을 하고 그 자사회사의 조인트 벤처이기 때문에 매출이 아주 증폭적으로 기본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동남아시아에 가는 것이 저희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봅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잘 뭉쳐져서 뭔가 만들어져야 하는 건데 아직은 저희가 좀 부족합니다만 좋은 지도도 받고 뭐 코칭이나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성장한다면 경쟁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자원력이나 기술력이 좀 부족한, 환경은 아주 좋은데 그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좋은 자동차가 들어오기보다는 구매자 입장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제품이 들어와야 맞다고 보거든요. 오토바이를 개조하는 시장도 열렸듯이 사는 것보다 개조가 더 저렴하다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그런 환경들에 저희가 틈새 시장을 먼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기차 전환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쓰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그 차를 쓰셔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부품들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개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걸 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뒷단에 대한 대비책이 얼마나 철저히 돼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퀄리티 컨트롤 이슈가 잘 돼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퀀텀 점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시작할 때 사실 기술로서 뭔가를 승부해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기술로 사람을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 이게 저희 회사의 철학이 됐고요.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면서 탄소의 저감 효과가 도대체 얼마일까를 고민 한번 해보다가 기존 자동차를 전기차로 다 대체할 때까지 몇십 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이제 보급률이 5%가 채 안 되니까요. 2030년, 40년까지 40% 이상의 목표치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완성차가 내놓는 거와 시장 문호를 개방하는 걸로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기존 자동차를 빠르게 전환하는 것도 재활용이고 그 재활용을 통해서 냉매 이런 것들 막 마음대로 버리지 않고도 전기차 보급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백 IR룸에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해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려고 애쓰셨고 기회를 좀 많이 열어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모습에 오히려 막 더 신이 나는 그런 IR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안에서의 핵심 키워드를 서로 갖고 있으니까 즐겁게 잘 이루어졌고요.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그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택배 상자 날개 박스를 개발한 에코라이프 패키징입니다. 우선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보시는 게 이제 날개 박스입니다. 펼치면 바닥은 자동으로 형성이 되고요. 여기 묻어 있는 거는 양면 테이프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도포해서 뿌린 접착제입니다. 이렇게 포장하는 거고요. 그럼 테이프 없이 접착 작업이 가능한 상자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런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PE폼이나 그 비닐 뽁뽁이로 포장을 합니다. 이 골판지만 이용해서 이렇게 병이 이제 공중부양되어 있는 구조로 이렇게 끼우면은 이제 던져도 깨지지 않는 그런. 아, 던져도 깨지지 않나요? 던져볼까요? 아니. 여기에 보이시는 것들이 플라스틱 포장재들입니다. 이런 플라스틱 포장재가 환경에도 문제가 되지만 재활용 폐지에 섞여 들어가 폐기물 수거 업체가 수거를 거부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국내 최초로 테이프 없는 택배 박스를 시작으로 플라스틱 포장재를 종이 포장으로 바꾸는데 날개 박스가 선두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기존 테이핑 박스의 문제점은 상자를 개봉할 때 칼이나 가위가 필요합니다. 또 상자에 묻어있는 테이프를 제거해서 분리배출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칼을 쓰면 안 되는 상자에 칼을 집어넣어 제품이 손상되는 이슈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포장 작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닐 테이프나 칼 등의 도구가 필요해서 포장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우체국 창구 직원 애로사항 1순위로 꼽히는 테이프 소리도 심각한 소음 공해입니다. 국내 주요 고객사로는 한진, 러시코리아, 록시탄 코리아, 이솝코리아, GS 홈쇼핑 등이 있고 한진택배 홈페이지에는 한진택배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날개 박스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류센터에서 포장 작업자 6명이 일하던 작업을 2명으로 줄여 작업을 하는 모습이고요. 저 물류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테이프 소리가 없어서 정말 좋아졌다. 포장 속도가 빨라졌고 손목 어깨 통증이 사라져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날개 박스는 일반 박스에 비해서 가격은 약 30% 정도 비싸지만 포장 시간이 줄어들고 테이프 등 부자재가 들어가지 않아 총 포장 비용은 10%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 테이프 소음이 없고 작업 공간의 효율이 상승하고 작업자의 업무 피로도가 감소하는 작업 환경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성장 전략입니다. 날개 박스를 개발해서 틈새 시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제품을 고객사에서 꾸준히 재구매해 주시고 고정 매출이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하고 있고 그렇게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사이클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기존 상자 제조업체와는 다르게 자체 도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빠른 샘플 테스트가 가능하고 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체 설계를 하기 때문에 골판지 원단의 로스도 최소화시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제품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깨지기 쉬운 제품의 포장엔 PE폼이나 스티로폼, 비닐 에어캡 등을 사용합니다. 저희는 이걸 골판지로 모두 바꿨습니다. 소형 가전인 모니터와 TV, 또 유리병 제품, 무거운 수박, 선물용 과일의 난자 포장, 깨지기 쉬운 계란의 난자 포장 등을 개발해 두었습니다. 골판지를 이용한 보냉 박스입니다. 골판지를 이용해 공기층을 여러 겹 만들어 상자 안에 온도를 유지시키는 원리입니다. 이 상자의 특징은 일반 스티로폼 상자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현재는 가능성을 테스트한 후 본행 성능을 높이는 작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제품은 특허로 기술을 보호하고 있고 글로벌 진출을 위해 국제 특허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은 국내 마케팅과 해외 마케팅, R&D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회사의 현재 매출 비중은 브랜드사의 주문 제작 매출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소형 개인 사업자들의 기성품 구매 매출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 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확대하고 R&D를 통해 자동 포장의 니즈가 있는 완제품 제조업체와 3PL 업체 등에 만족할 만한 제품을 개발하고 설비를 개발하여 매출을 극대화할 생각입니다. 에코라이트 패키징은 2018년 1월에 창업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특별한 마케팅 없이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공격적인 영업과 마케팅을 통해 2022년 매출 90억 달성, 23년 200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환경 패키징 이 부분이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는 아니거든요. 기존에 그런 패키징이나 이런 거를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한 제지기업들이 많이 해왔었고 그 날개박스라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셔서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건데 현재 수준에서 두 자릿수, 세 자릿수의 매출을 이제 올리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쟁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 현재도 지금 친환경 패키징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경쟁 구도에서 저희가 어떻게 좀 차별성을 가져갈지 그 부분이 조금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특허적인 부분으로서 날개박스라는 그거를 충분히 좀 방어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확산의 필요는 지금 시장에 굉장히 명료하게 있는데 전체 포장재 시장을 생각했을 때 아직 굉장히 너무 마이너하거든요. 왜 이게 더 빠른 속도로 퍼지지 않고 있을까요? 제품 개발에 더 치중을 두면서 그 R&D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홍보 마케팅 쪽에 좀 집중을 못 했었습니다. 가격 경쟁률도 저희가 좀 해야 될 문제로 지금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도 틈새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이 틈새 시장을 어떻게 규모 경제로 만들 거냐가 이제 저희가 집중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패키징과 관련된 이슈가 크긴 하지만 직접적인 소비자 단체 활동이나 아니면 정부 규제가 벌써 막 부각되고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인은 소비자 단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정부별로 규제가 또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서 플라스틱 사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템퍼팩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아주 고도 성장을 최근 2, 3년간에 해왔거든요. 한국에도 이런 기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한국의 특성상 고도 물류, 집약 물류에 발전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어서 노력들은 충분히 인정받아 마땅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계절이 존재하고 비나 눈이 결국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장재들에게 있어서는 방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제품을 완전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계신지. 방수에 대한 기술은 뭐 저희가 개발하지 않아도 이미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이나 이런 쪽에 냉동 수산물들을 취급하는 그런 상자들은 이미 이제 상자에 방수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습기에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개인적으로는 제일 직관적인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친환경 패키징은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기존의 비친환경인 패키징에서 친환경 패키징으로 넘어오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매출도 잘 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뭐라고 더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그걸 잘하고 계신데 어떻게 차별화를 할지는 계속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 특허를 말씀하시기는 했어도 시장 자체가 워낙 다양한 군소 업체에서부터 대형 업체까지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그 다른 분들이 치고 들어올지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이 회사가 계속 차별화를 해서 엣지를 가지고 나갈 거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접착식이라고 하면 종이 테이프 같은 걸로 하는 뭐 곳들도 있고 비접착식은 그냥 저희가 예전에 뭐 노트북을 사면 이제 상자가 끼워져서 이렇게 이제 테이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잖아요. 저희가 이런 거를 단순히 특허로서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개발한 제품들은 다 특허로 보호를 해놨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의 친환경 상자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거는 전혀 다른 특허가 될 겁니다. 근데 저희 제품을 카피하는 제품들은 저희가 특허로 막을 거고요. 포장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재료가 너무 많이 들거나, 그러니까 그런 특허는 특허를 위한 특허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진정 가장 적은 재료를 사용을 해서 빨리 포장을 할 수 있고 정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허가 어떤 식으로 쪽 청구항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한데 구조 하나하나가 특허로 묶였습니다. 이 상자는 이 부분이 특허예요. 이 부분. 뭐 제조하는 과정은 특허를 내지 않고요. 완제품에 대해서 어느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뭐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현재로 보면 현재 시스템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또는 뭐 제품들을 써줄 이제 수요처를 당연히 처음에 찾는 게 가장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뭐 기존의 대기업들이 ESG적인 경영 측면에서 선 구매해서 써준다든지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고라도 좀 정착시킬 수 있게 도와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영위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SK 11번가에서 주문한 상자들이 배송이 갈 때는 모두 날개 박스가 쓰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완충 포장재도 우리가 개발한 완충재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는 우리 제품에 자부심이 있고요. 또 우리 제품이 많이 팔려야 지구가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백 IR룸 진행한다고 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임했는데 관계자분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편하게 IR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나 사업에 대한 좀 검증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분들을 좀 만나 뵙고 싶었고, 오늘 뭐 투자자분들이 해주신 질문이나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좀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좋은 자리였습니다.